실버 탐정단 시즌2 황혼의 진실 프롤로그 새로운 출발. 2025년 3월 서울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실버 탐정단의 정기 모임이었다. 지난 1년간 아파트 내 12건의 크고 작은 미스터리를 해결하며 지역의 작은 명사가 된 4명의 노인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지난 사건들의 기록이 정리된 파일들과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박철수 73세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첫 번째 사건인 사라진 반지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그의 옆에 앉은 김영희 69세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잖아요. 맞은편에 앉은 최만수 75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신중해졌죠. 베란다의 비밀 메시지 사건에서 세대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요. 이정자 71세가 꼼꼼히 정리된 메모를 보며 말했다. CCTV 속 미스터리한 인물 사건에서 우리 4명이 완전한 팀이 되었고, 새벽에 수상한 소음 사건에서는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철수가 지난 사건들을 회상하며 말했다. 사라진 애완동물들 사건에서는 수진 수의사님과 좋은 인연을 맺었고, 엘리베이터의 이상한 행동 사건에서는 김용식 경비원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죠. 김영희가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관리사무소의 이상한 서류들 사건에서는 정미경 씨의 선의를 이해하게 되었고, 지하주차장의 정체불명 차량 사건에서는 이성훈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최만수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옥상 정원의 신비한 꽃 사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조영수 씨가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정자가 마지막 사건을 떠올리며 말했다. 택배실에 사라지는 물건들 사건에서는 김정호 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어요. 박철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해결한 것은 단순히 미스터리나 범죄가 아니라 이웃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요. 김영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그때 커뮤니티 센터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 차림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 혹시 실버 탐정단이라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4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이들은 즉시 새로운 사건의 냄새를 맡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철수가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이름은 한소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종되셨어요. 실버 탐정단의 2번째 시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일부 사라진 어머니, 1화 실종의 시작. 한소영은 실버 탐정단 앞에 앉아 손을 떨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4명의 탐정들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들으면서도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어머니는 이명자라고 하시고 올해 67세세요.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박철수가 차분하게 물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우리는 항상 공식 수사기관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요. 네, 신고했어요. 하지만 성인이고 특별한 사건의 징후가 없다며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김영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나요? 일주일 전 일요일 저녁 6시쯤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처럼 집에 잘 들어갔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정자가 메모장을 준비하며 물었다. 어머님이 혼자 사시나요? 네,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내세요. 저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어서 자주 뵙지는 못해요. 한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영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머님 평소 생활 패턴은 어떠셨나요? 아주 규칙적이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경로당에 가시고 오후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만나세요. 저녁에는 항상 집에 계시고 밤 9시면 주무세요. 최만수가 교육자 특유의 차분함으로 물었다.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에 전화를 하셨을 때 좀 이상하셨어요. 옛날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혹시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도 괜찮겠지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4명의 탐정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철수가 차근차근 물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경로당이나 친구분들과는 얘기해 보셨나요? 경로당에는 가봤는데 일주일 전까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셨다고 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고요. 이정자가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혹시 어머님이 예전에 하시던 일이나 과거에 특별한 사건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한소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사실 과거에 대해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일은 거의 모르겠어요. 그냥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다고만 하시고 김영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1년간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왔어요. 어머님도 꼭 찾아드릴게요. 박철수가 결단을 내렸다. 그럼 우리가 직접 조사를 시작해봅시다. 먼저 어머님 집부터 가보는 게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소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최만수가 위로하며 말했다. 경찰도 할 일이 많으니까 이해해요.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1시간 후 실버 탐정단은 한소영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30년 된 15층 건물의 8층이었다.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였다. 어머니 집 열쇠 여분이 있나요? 김영희가 물었다. 네, 여기 있어요. 한소영이 열쇠를 꺼냈다. 관리사무소에도 미리 말해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박철수가 현관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35년간의 수사 경험이 빛을 발했다. 신발이 한 켤레 없어졌네요. 평소에 신고 다니시던 운동화가 있었을 텐데. 맞아요. 어머니가 항상 신고 다니시던 검은색 운동화가 없네요. 한소영이 확인했다. 최만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TV 리모컨이 제자리에 있고 컵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 급하게 나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계획적으로 외출하신 것 같네요. 이정자는 안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침실 서랍이 하나 열려 있어요. 뭔가 찾으신 것 같은데. 김영희가 옷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평상복 한두 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도 하나 없고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실종은 아닌 것 같네요. 며칠치 옷을 챙겨서 어딘가에 가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정자가 안방에서 소리쳤다. 여기 좀 보세요. 모두가 안방으로 모였다. 이정자는 서랍에서 나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이명자로 보이는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찍혀 있었다. 그런데 남성의 얼굴 부분이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이 남성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희가 한소영에게 물었다. 한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봐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1980년 여름 부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1980년이면 어머님이 22살 정도시겠네요. 이정자가 계산했다. 박철수가 사진을 자세히 보며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성의 얼굴을 잘라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최근에 꺼내보신 것 같고요. 최만수가 서랍을 더 뒤져보며 말했다. 다른 오래된 물건들도 있네요. 편지 봉투, 기차표,
모두 1980년경 부산 관련이에요. 어머니가 부산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김영희가 물었다. 한소영이 당황해했다.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경상도 시골에서만 살다가 아버지 만나서 서울로 왔다고 하셨는데 실버 탐정단의 4명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명자의 과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것이 이번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최만수가 다른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최근에 받은 편지가 있어요. 봉투에는 발신인 주소가 없었고 부산 우체국 소임만 찍혀 있었다. 편지는 한 장의 편지지에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명자야, 그때 일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어.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서울로 올라간다. 강민호. 한소영이 편지를 보고 놀랐다. 이런 편지가 온 줄 몰랐어요. 강민호가 누구죠? 이정자가 소인을 확인했다. 2주 전에 온 편지네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 편지 때문에 어머님이 부산으로 가신 게 아닐까요? 박철수가 결단을 내렸다.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어머님이 사라지신 이유가 45년 전 그 시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산요? 한소영이 놀랐다. 네. 지난 2년간 우리가 해결한 사건들을 보면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정자가 설명했다. 김영희가 한소영을 진정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어요. 박철수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다시 모여서 계획을 세웁시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것 중 가장 복잡할 것 같아요. 이화 과거의 실마리. 다음 날 오전 실버 탐정단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철수는 경찰서의 옛 동료들을 통해 이명자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오랜 후배인 정수민 경사가 도움을 주었다. 이명자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여기 있어요. 정수민이 자료를 건넸다. 일주일 전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역에서 KTX 표를 샀네요. 부산행이에요. 부산. 박철수가 무릎을 쳤다. 역시 부산이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왕복표가 아니라 편도표예요. 돌아올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당일 부산 도착 후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요. CCTV는 확인했나요? 서울역 CCTV를 봤는데 이명자 씨가 혼자서 부산행 KTX에 탔어요. 중간 크기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박철수가 고민에 빠졌다. 이명자는 혼자 부산으로 갔다. 그런데 왜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한편 김영희와 이정자는 이명자가 다니던 경로당을 방문했다. 명자 언니가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실종이라니. 경로당 회장인 조순례 75가 한숨을 쉬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으셨나요? 김영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한 달 정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옆에 있던 김춘자 73가 끼어들었다. 저도 그거 봤어요. 2주 전쯤에 누군가랑 전화를 하는데 그때 일을 어떻게 알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일이요.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네, 45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고 하시면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김영희와 이정자가 서로 쳐다봤다. 45년 전이면 1980년이었다. 혹시 그 전화를 누가 걸었는지 아세요? 김영희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명자 언니가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옛날 일 때문에 소영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구석에서 윷놀이를 하던 할머니 하나가 다가왔다. 제가 박정순인데요. 명자하고는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박정순 76이 말했다. 그분 과거에 대해 좀 아는 게 있어요. 정말요? 이정자가 관심을 보였다. 명자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부산에서 살았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가끔 술 드시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이 날 찾고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김영희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 남자친구 이름을 아세요? 강 씨였던 것 같은데요. 강민호? 강민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설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최만수는 기자 시절 동료들을 통해 1980년 부산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었다. 1980년 부산이라 부산일보 출신인 노기자 서대영 82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부산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젊은 여성이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사건이요? 23살 된 대학생이었나. 해운대 근처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됐어.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동안 말이 많았지. 최만수의 관심이 커졌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나요? 내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김혜진이었던 것 같아. 부산대 학생이었고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남자친구요? 강 씨였던 것 같은데 건설업 하는 집 아들이었어.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집안이었지. 그런데 사건 이후에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부산을 떠났어.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던 여자도 같이 사라졌고 최만수가 놀랐다. 함께 다니던 여자요? 그 여자가 바로 죽은 김혜진의 친구였어. 3명이 같이 어울리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그 여자는 이름이 이명자였나. 그 사건 이후로 행방불명됐어. 최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사건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부산일보 자료실에 있을 거야. 내가 연락해 줄게.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오래된 사건에 관심이 있어? 실종된 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후에 실버 탐정단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다.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만수가 먼저 보고했다. 1980년 부산에서 김혜진이라는 대학생이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명자 씨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최근에 강민호라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으셨어요. 김영희가 덧붙였다. 경로당 분들 말로는 그 사람이 건설업을 했다고 해요. 박철수가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님이 일주일 전에 부산으로 가셨어요. 편도표로요. 그런데 부산 도착 후에는 카드 사용 기록이 없어요. 이정자가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정리해보면 1980년에 부산에서 김혜진 사건이 있었고 어머님이 그 사건의 목격자나 관련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때 남자친구 강민호가 어머님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박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빨리 부산에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한소영 씨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부산에서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 나서 얘기합시다. 최만수가 말했다. 지금은 추측만 많고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이정자가 실무적으로 말했다. 부산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1980년 사건 자료, 강민호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이명자 씨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박철수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부산에 내려갑시다. 45년 전의 진실을 찾아야겠어요. 3화 부산행 열차. 다음 날 이른 아침 실버 탐정단 4명은 서울역에 모였다. 각자 며칠치 짐을 챙기고 부산행 KTX를 탔다. 열차 안에서 이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먼저 부산일보 자료실에 가서 1980년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죠. 최만수가 메모를 보며 말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직 살아계시는지도 확인해봐야겠어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45년이나 지났는데 관련자들이 얼마나 살아계실까요? 이정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시 30대였다면 지금 70대 중반이에요.
충분히 살아계실 수 있어요. 열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다. 부산역 광장에 내린 4명은 따뜻한 남쪽 바람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고르었다. 45년 만에 부산에 와보네요. 최만수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명자 씨도 45년 만에 이곳에 오셨을 텐데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김영희가 말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일보 자료실이었다. 서대영 기자의 소개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자료실에서 이들은 1980년 8월의 신문들을 펼쳐보았다. 이거네요. 이정자가 1980년 8월 23일자 신문을 가리켰다. 부산대생 김혜진 양 해운대에서 숨진 채 발견. 기사를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김혜진 23은 부산대학교 영문과 4학년으로 8월 21일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다가 23일 새벽 해운대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지만 머리에 타박상이 있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기 보세요. 김영희가 기사 아래쪽을 가리켰다. 관련자 증언이 있어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친구 이명자 22양은 혜진이가 21일 저녁 남자친구 강민호 씨와 만나러 간다고 했다며 평소 강 씨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철수가 다른 기사를 찾았다. 이것도 보세요. 8월 25일자 후속 기사예요. 김혜진 사건, 남자친구 강민호 씨 참고인 조사. 강민호 25씨는 21일 저녁 혜진과 만났지만 9시경 헤어졌다며 그 이후 혜진의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정자가 말했다. 이명자 씨가 증언을 했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최만수가 더 많은 기사를 뒤져봤다. 아, 여기 있네요. 8월 30일자 기사요. 김혜진 사건 목격자 이명자 양 행방불명. 사건 수사에 중요한 증언을 한 이명자 양이 26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 양의 가족은 갑자기 짐을 싸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가 있었다. 9월 15일자였다. 김혜진 사건 수사 중단. 경찰은 결정적 증거 부족과 주요 증인 행방불명으로 인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강민호 씨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명이 서로 쳐다봤다. 이제 그림이 보이네요. 박철수가 말했다. 이명자 씨가 강민호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그 때문에 위협을 느껴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자료실을 나온 후 이들은 해운대로 향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해운대 해변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45년 전 이곳에서 젊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정자가 의문을 표했다. 그때 김영희가 근처 상점가를 가리켰다. 저기 오래된 가게들이 있네요. 혹시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45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작은 횟집이었다. 주인 할머니 정말순 79이 이들을 반겼다. 아이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뭔 일이세요? 최만수가 정중히 설명했다. 1980년에 이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김예진이라는 학생이 그 사건 정말순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45년 전 일인데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말고요. 그 애가 우리 가게 단골이었거든요. 친구랑 자주 왔어요. 참 예쁘고 착한 애였는데. 친구요? 네, 이명자라는 애였어요. 둘이 항상 붙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건 이후에 명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이명자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 애는 혜진이보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사건 며칠 전에 와서는 울면서 혜진이를 말려야 하는데 안 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렸다는 거죠? 강민호라는 남자와 헤어지라고 했나 봐요. 그 남자가 좀 성격이 거칠었거든요. 가끔 혜진이가 멍들고 와서
김영희가 놀랐다. 폭력을 당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았어요. 명자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혜진이가 사랑하니까 괜찮다며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그럼 이명자 씨가 강민호 씨를 좋아하지 않았나 보네요. 당연하죠. 명자는 강민호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 사람은 위험하다고 맨날 말했거든요. 박철수가 핵심을 물었다. 혹시 사건 당일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에 명자가 혼자 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혜진이가 강민호와 만나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다음 날 혜진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명자가 경찰서에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짐을 싸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횟집을 나온 후 실버 탐정단은 근처 카페에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네요. 박철수가 말했다. 이명자 씨가 김혜진의 절친이었고 강민호의 폭력을 알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에도 걱정을 했고 사건 후에는 경찰에 강민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영희가 이어받았다. 그런데 강민호가 위협을 가했거나 아니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서 이명자 씨가 위험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최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이명자 씨는 45년간 숨어 살았고 최근에 강민호가 다시 연락을 해와서 부산에 온 거예요. 이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안전하실까요? 그때 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소영의 전화였다. 선생님,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소영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정말요? 어떤 연락이요?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머니가 평소에 안 쓰시는 말투예요. 박철수가 팀원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혹시 전화번호 확인해 보셨나요? 네, 어머니 번호가 맞아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봐도 안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계속 찾아보겠어요. 혹시 또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4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뭔가 이상해요. 김영희가 말했다. 정말로 이명자 씨가 보낸 문자일까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강민호가 이명자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건가요? 이정자가 걱정했다. 최만수가 결단을 내렸다. 강민호를 찾아야 해요. 45년 전 사건의 진실과 함께요. 자와 강민호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실버 탐정단은 본격적으로 강민호를 찾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부산경찰서를 방문해 1980년 사건 담당자를 수소문했고 최만수는 부산의 건설업계 인맥을 통해 강민호의 행적을 추적했다. 부산경찰서에서 박철수는 놀라운 정보를 얻었다. 강민호 씨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태순 전 형사연재 76세가 말했다. 퇴하고 연락을 가끔 주고받거든요. 연락을 주고받으신다고요? 네. 그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평생 고생했거든요. 억울하다고 맨날 얘기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찾으세요? 박철수가 상황을 설명했다. 김태순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 이명자라는 여자가 서울에 살고 있었군요. 강민호가 45년간 찾던 사람이었는데. 찾던 사람이요? 강민호는 그 사건이 억울하다며 이명자를 찾아다녔어요. 그 여자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런데 이명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강민호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김태순이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당시에도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강민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이명자뿐이었어요. 이명자 씨가 강민호 씨의 알리바이 증인이었다고요? 네. 강민호는 김혜진과 9시에 헤어진 후 이명자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명자는 경찰에서 강민호가 혜진이를 자주 때렸다고만 증언하고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이명자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이명자가 왜 강민호의 알리바이를 증언하지 않았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강민호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김태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줄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45년간 이 일로 고생해서 성격이 좀 거칠어졌거든요. 한편 최만수는 부산의 건설업계에서 강민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강민호요. 그 사람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어요. 부산의 한 건설회사 사장 정광수 70가 말했다. 실력은 좋았는데 성격이 좀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요? 술 먹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결국 해고했어요. 그게 한 20년 전인가? 지금은 뭐하고 사세요? 소규모 건설업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술 문제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엔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주소를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상구 어디선가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후에 팀이 다시 모였을 때 박철수가 김태순으로부터 받은 강민호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강민호한테 직접 연락해볼까요? 김영희가 제안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정자가 걱정했다. 박철수가 결단을 내렸다. 일단 전화로 상황을 파악해봅시다. 박철수가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실버 탐정단의 박철수라고 합니다. 이명자 씨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자를 찾았다고? 어디 있어?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어디서 만날까요? 용두산공원으로 와. 1시간 후에. 전화가 끊겼다. 만나자고 하네요. 박철수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영희가 걱정했다. 넷이 함께 가면 괜찮을 거예요. 최만수가 말했다. 공공장소이기도 하고요. 1시간 후 용두산공원에서 실버 탐정단은 강민호 70을 만났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얼굴에는 45년간의 고생이 묻어났다. 당신들이 명자를 찾았다고? 강민호가 거칠게 물었다. 박철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명자 씨가 일주일 전에 실종됐어요. 부산으로 온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여기 왔다고? 강민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45년 전 사건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최만수가 말했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 일 말이에요. 강민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45년간 기다렸어. 그 여자가 나타나서 진실을 말해주기를. 어떤 진실이요? 김영희가 물었다. 혜진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그날 밤 명자가 증명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있었거든.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함께 있었다고요? 혜진이와 9시에 헤어진 후 명자를 만났어. 혜진이가 화를 내며 떠나서 명자한테 전화했거든. 그리고 11시까지 함께 있었어. 그럼 왜 이명자 씨가 그걸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박철수가 물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 명자와 나 사이에 뭔가 있었거든. 뭔가요? 강민호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혜진이를 사랑했지만 명자도 좋아했어. 그날 밤에 명자와 어쨌든 혜진이한테 죄송한 일을 했지. 팀원들이 서로 쳐다봤다. 그럼 이명자 씨가 죄책감 때문에 증언을 피한 건가요? 김영희가 물었다. 아마 그럴 거야. 혜진이가 죽은 바로 그날 밤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명자는 자신 때문에 혜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신이 용의자가 됐잖아요. 이정자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명자가 알리바이를 증언해줬으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박철수가 핵심을 물었다.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나는 11시까지 명자와 함께 있었고 혜진이는 12시경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혹시 진범에 대한 추측이 있으세요?
글쎄, 당시에 혜진이 주변에 수상한 남자가 있었어. 계속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하지만 경찰은 나만 의심했지. 최만수가 물었다. 그럼 왜 최근에 이명자 씨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몸이 안 좋아져서 얼마 못 살 것 같아.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 이명자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영희가 물었다.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편지만 보냈을 뿐이야. 부산에 왔다면 날 찾으러 왔을 텐데. 그때 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 이명자입니다.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어디 계세요? 딸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강민호를 만났는데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강민호가 놀라며 말했다. 내가 만났다고? 나는 명자를 못 봤는데. 박철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요. 이정자가 말했다. 강민호 씨가 여기 있는데 이명자 씨가 어떻게? 김영희가 깨달았다. 혹시 진짜 범인이 이명자 씨를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5화 진실의 조각들. 이명자의 전화를 받은 후 상황이 급변했다. 강민호는 자신도 이명자를 찾고 있다며 실버 탐정단과 함께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45년간 오해를 받았지만 명자가 위험하다면 도와야지. 강민호가 말했다. 박철수가 전화를 역추적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선불폰으로 추정됐다. 이명자 씨 휴대폰 위치 추적은 할 수 없을까요? 이정자가 물었다.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해야 해요. 박철수가 말했다. 제가 부산경찰서에 연락해 볼게요. 한편 김영희와 최만수는 강민호와 함께 1980년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을 찾아봤다. 당시에 혜진이를 괴롭혔다는 수상한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최만수가 물었다. 강민호가 기억을 더듬었다. 조재현이라는 놈이었어. 혜진이보다 10살 정도 많았고 혜진이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단골이었지. 어떻게 괴롭혔나요? 계속 따라다니고 선물을 보내고 싫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 혜진이가 정말 무서워했지. 김영희가 관심을 보였다. 그럼 왜 경찰이 그 사람을 조사하지 않았나요? 조재현이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거든. 가족들이 알리바이를 증명해줬어. 가족이요? 부산에서 꽤 이름난 집안이었어. 조재현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고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웠을 거야. 최만수가 기자 특유의 직감으로 물었다. 혹시 그 조재현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아마도. 당시에 35살 정도였으니까 지금 80살 정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 박철수가 부산경찰서에서 돌아왔다. 이명자 씨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신호가 사상구에서 잡혔다고 해요. 사상구요? 강민호가 놀랐다. 내가 사는 동네인데 혹시 조재현이 그쪽에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정자가 메모를 확인했다. 조재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강민호가 말했다. 조재현 집안이 사상구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2시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조재현이 아직 살아있어요. 강민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대요. 요양원이요? 김영희가 관심을 보였다. 네, 사상구에 있는 한사랑 요양원이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조재현이 최근에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철수가 놀랐다. 누군가를요? 조재현의 조카가 말하는데 삼촌이 치매에 걸린 후로 계속 명자라고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명자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팀원들이 서로 쳐다봤다. 조재현이 45년간 이명자 씨를 찾고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최만수가 말했다. 그럼 조재현이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정자가 결론지었다.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조재현이 이명자 씨를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조재현은 치매가 심해서 거동이 불편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박철수가 생각에 잠겼다. 조재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할 수도 있어요. 최만수가 추측했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죠? 저는 조재현의 조카 조성민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명자라는 분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강민호가 실버 탐정단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왜 그러시죠? 사실은 저희 삼촌이 그 분을 만나고 싶어 해서요. 치매 때문에 계속 찾고 있거든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요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강민호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뭔가 수상해요. 조재현의 조카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네요. 박철수가 신중하게 말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명자 씨를 찾으려면 가봐야겠어요. 모두 함께 가죠. 김영희가 말했다. 안전하게요. 한사랑 요양원은 사상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4층 건물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조성민 45위 로비에서 이들을 맞았다. 정장을 입은 깔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인사를 나눈 후 조성민이 이들을 조재현의 방으로 안내했다. 조재현 80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때 건장했을 것 같은 체격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삼촌, 손님들이 오셨어요. 조성민이 말했다. 조재현이 흐린 눈으로 이들을 바라봤다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명자가 왔나? 명자는 어디 있어? 강민호가 다가가서 말했다. 조재현 씨, 저는 강민호입니다. 혜진이 사건 기억하세요? 조재현의 눈에 순간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강민호, 너 때문에 내가 누명을 썼어. 박철수가 놀랐다. 누명이요? 혜진이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날 밤에 명자가 증명할 수 있어. 김영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재현이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혜진이가 강민호와 싸우고 나서 울면서 내게 왔어.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혜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돌아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그럼 누가 혜진 씨를 죽인 거죠? 조재현이 갑자기 조성민을 바라봤다. 성민이가 그날 밤에 조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삼촌, 또 헛소리 하시네요. 치매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조재현은 계속 말했다. 성민이가 혜진이를 따라갔어. 질투 때문에. 혜진이가 삼촌만 좋아한다고. 갑자기 조성민이 일어났다. 그만 나가시죠. 삼촌이 피곤해하시네요. 박철수가 눈치챘다. 잠깐만요. 조성민 씨, 1980년에 몇 살이셨나요? 그건 왜 물으시는지 답해주세요. 조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3살이었어요. 13살 아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최만수가 의문을 표했다. 그때 조재현이 다시 말했다.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 동물을 괴롭히고 혜진이한테 집착하고. 조성민이 갑자기 화를 냈다. 그만해요. 삼촌이 치매로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조재현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명자가 그날 밤에 봤어. 성민이가 혜진이를 밀어뜨리는 걸. 모든 사람들이 조성민을 바라봤다. 조성민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조성민이 갑자기 인정했다. 내가 혜진이를 죽였어. 6화 45년 전의 진실. 조성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왜 그런 일을?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성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혜진이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때 13살이었지만 혜진이를 진짜 사랑했어요. 박철수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명자 씨는 어디 있나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라고 물어봤잖아요. 강민호가 화를 냈다. 조성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45년 전에 내 비밀을 알게 된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끝나죠.
이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설마 이명자 씨를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박철수가 기지를 발휘했다. 조성민 씨, 당신이 45년간 숨어온 비밀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명자 씨를 풀어주고 자수하세요. 자수, 조성민이 웃었다. 45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곧 없어질 텐데. 강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노마. 하지만 박철수가 강민호를 말렸다. 진정하세요. 지금은 이명자 씨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때 최만수가 영리하게 말했다. 조성민 씨,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조재현 씨도 증언했고요. 치매 환자의 증언을 누가 믿겠어요? 김영희가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이명자 씨가 45년간 숨어 살았다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왜 굳이 숨어 살았겠어요? 조성민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사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박철수가 말했다. 45년 전과 달리 지금은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고요. 혜진이 사건을 재조사하면 뭔가 나올 거예요. 이정자가 덧붙였다. 조성민이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최만수가 설득했다. 이명자 씨를 풀어주고 진실을 말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조성민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창고에 있어요. 어느 창고요? 사상구 공단에 있는 우리 회사 창고. 거기 감금해놨어요. 박철수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창고 주소를 정확히 말하세요. 조성민이 주소를 말했고 박철수는 즉시 부산경찰서에 신고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조성민은 체포되었고 실버 탐정단은 경찰과 함께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낡은 공단 지역에 있었다. 경찰이 문을 열자 안에서 이명자가 의자에 묶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머니, 한소영이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껴안았다. 이명자는 며칠간의 감금으로 지쳐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괜찮으세요? 김영희가 이명자를 살펴봤다. 네, 괜찮아요.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성민이 갑자기 나타나서 협박했어요. 45년 전 일을 발설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박철수가 물었다. 그럼 조성민이 김혜진을 죽인 걸 보셨나요? 이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밤에 혜진이를 따라가다가 봤어요. 조성민이 혜진이와 다투다가 밀어뜨리는 걸. 혜진이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럼 왜 그때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조성민이 협박했어요. 자기가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대신 내가 강민호의 알리바이를 증언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강민호가 45년간의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내가 그런 오해를 받았구나. 이명자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고. 김영희가 이명자를 위로했다.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성민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1980년 8월 21일 밤 김혜진이 강민호와 헤어진 후 조재현을 만나러 갔다. 조재현은 혜진을 위로하려 했지만 혜진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려 했다. 그때 조재현을 짝사랑하던 13살 조성민이 질투심에 혜진을 따라갔다. 둘이 다투던 중 조성민이 혜진을 밀어뜨렸고 혜진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명자가 목격했고 조성민은 이명자를 협박해 입을 막았다. 실화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온 실버 탐정단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명자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고 한소영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45년간 숨어 살았던 어머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김영희가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철수가 말했다. 강민호도 서울에 와서 이명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45년간의 오해가 풀렸고 둘은 서로를 용서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최만수가 말했다.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이정자가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군요. 45년이 걸렸지만요. 그때 커뮤니티 센터 문이 열리며 한소영이 들어왔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소영이 깊게 인사했다. 어머니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셔서 함께 오려고 했는데 아직 몸이 좀 힘드시네요. 천만에요.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김영희가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소영이 말했다. 45년간 숨어 사시면서 다른 억울한 일들도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런 일들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버 탐정단 4명이 서로 쳐다봤다. 어떤 일들이요?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자세한 건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몸이 좀 나아지시면 찾아뵙겠다고 하셨어요. 최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네요. 지난 2년간 아파트 내 사건들만 해결했는데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정자가 말했다. 김영희가 따뜻하게 말했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요. 박철수가 결단을 내렸다. 그럼 우리 실버 탐정단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해볼까요? 2부 잃어버린 기억, 8화 치매와 진실. 한 달 후 실버 탐정단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60대 중반의 남성 정태호가 찾아왔다. 저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셨는데 정태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일이신지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김영희가 위로했다. 아버지가 정신이 흐릴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세요. 영수야, 미안하다고.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영수라는 분이 누구죠? 그게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 중에는 영수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버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고.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83세세요.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나중에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최만수가 물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을 보이셨나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최근 몇 달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특히 밤에 잠꼬대로. 김영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아버님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정태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남에게 해를 끼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죄책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철수가 설명했다. 무의식 속에 있었던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정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설마 아버지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최만수가 진정시켰다. 직접 아버님을 만나 뵙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 날 실버 탐정단은 정태호와 함께 그의 아버지 정기철 83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다. 정기철은 깔끔하게 정돈된 병실에 누워 있었다. 한때 건장했을 것 같은 체격이었지만 치매와 나이로 인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아버지, 손님들이 오셨어요. 정태호가 말했다. 정기철이 흐린 눈으로 이들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김영희가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을 걸자 조금 반응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정기철이 김영희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영수. 영수가 왔나? 영수가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김영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정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박철수가 다가가서 말했다. 정기철 씨, 영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기철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떨어졌어.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내가 밀었어. 정태호가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안전대를 확인 안 했어. 영수가 떨어져서.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언제 일이었나요?
정기철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1985년, 아니 1987년, 최만수가 관심을 보였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가요? 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타워 크레인, 영수가 올라갔는데 내가 안전 확인을 안 했어. 그래서 그때 정기철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영수는 박영수, 26살이었어. 아이가 둘 있었는데 김영희가 놀랐다.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고요? 네, 딸 둘, 어린 딸들. 영수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태호가 당황해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기철이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말할 수가 없었어. 회사에서 입 다물라고 했어. 돈을 줬어. 박철수가 예리하게 물었다. 누가 입 다물라고 했나요? 사장, 김 사장이 사고 은폐하라고, 산업재해 신고하지 말라고. 최만수가 기자 특유의 직감으로 물었다. 그럼 박영수 씨 가족은 보상을 받지 못한 건가요? 정기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냥 자살로 처리됐어. 개인 빚 때문에 자살했다고. 4명의 탐정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박영수 씨 가족은 37년간 진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말씀이네요. 김영희가 안타까워했다. 정기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영수 딸들, 찾아야 해. 진실을 말해줘야 해. 너무 늦었지만. 정태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부하 37년 전의 비극. 실버 탐정단은 1987년 박영수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간단한 부고 기사만 있었다. 건설 현장 근로자 박영수 26시 투신 자살. 개인 빚을 비관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됨. 너무 간단한 기사네요. 이정자가 말했다. 진짜 사고였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리 없는데. 최만수가 당시 신문사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1987년 당시에 건설업계 사고, 은폐 사례가 꽤 많았대요. 최만수가 보고했다. 산업재해 신고를 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크니까 자살이나 개인 사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박철수가 당시 경찰 기록을 찾아봤지만 37년 전 기록은 찾기 어려웠다. 대신 당시 건설회사 정보를 찾았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정기철 씨가 일했던 회사는 대한건설이었는데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증거를 찾기 어렵겠네요. 하지만 박영수 씨의 가족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정자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주민등록 기록을 통해 박영수의 가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37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만수의 기자 시절 인맥이 도움이 됐다. 박영수 씨의 아내가 이현숙이라고 하네요. 최만수가 말했다. 1987년 당시에는 강남구에 살았는데 남편 사망 후에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부산이요? 김영희가 놀랐다. 얼마 전에 다녀온 그 부산. 네, 그런데 현재 소재는 확실하지 않아요. 딸 둘의 이름은 박미영, 박미선이고요. 박철수가 고민하며 말했다. 부산에 다시 가야 할까요? 일단 서울에서 더 찾아보죠. 이정자가 말했다. 혹시 서울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며칠간의 수색 끝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박미영 씨를 찾았어요. 최만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지금 강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대요. 정말요? 김영희가 기뻐했다. 네, 결혼해서 성은 바뀌었지만 나이와 출생지가 일치해요. 김미영 씨라고 불리고 있어요. 다음 날 실버 탐정단은 강서구의 한 미용실을 찾았다. 미영 헤어샵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미용실이었다. 미용실 안에서 50대 초반의 여성이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박미영 38년째 50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미영 원장님이신가요? 김영희가 정중하게 물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실버 탐정단이라고 하는데
원장님 아버지 박영수 씨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김미영의 손이 멈췄다. 가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얘기를요? 네,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미영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버 탐정단과 미용실 한쪽에서 얘기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김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살하셨어요. 빚 때문에. 그게 저희 가족에게는 평생 상처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최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이 아니라니요? 이정자가 설명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버님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미영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사고라고요? 그럼 자살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그 사고가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미영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37년간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고 자살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 김영희가 김미영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동생 미선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지금도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박철수가 물었다. 어머님과 동생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시면서. 미선이는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있고요. 최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당시 아버님이 다녔던 회사에서 보상이나 위로금을 받으신 적 있나요? 김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회사에 빚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갚았어요. 빚이요? 네. 아버지가 회사 장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당시에 300만 원인가 갚았어요. 어머니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이정자가 분노하며 말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사고로 죽었는데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돈을 냈다는 게. 김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는 자살이 아니었나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박철수가 확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도 있어요. 김영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동생분과도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이한테 연락해볼게요. 하지만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화낼 거예요. 천천히 설득해보세요. 최만수가 말했다. 37년간의 오해를 푸는 일이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집화 자매의 재회. 3일 후 김미영의 동생 박미선 36 현재 48이 부산에서 올라왔다. 그녀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서울에 온 것이었다. 언니, 정말로 아버지 얘기를 또 해야 해요. 박미선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3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미선아, 일단 얘기를 들어봐. 김미영이 동생을 달랬다. 실버 탐정단과 만난 박미선은 처음에는 매우 방어적이었다.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그게 확실해요.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박철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이 증언하셨거든요. 누가요? 정기철이라는 분이에요. 현재 치매에 걸려 계시지만 당시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박미선이 비웃었다. 치매 환자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최만수가 설명했다. 치매 환자들이 오히려 오래된 기억은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죄책감이 있는 일은요. 그래도 그때 김영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선 씨, 만약 정말로 아버님이 자살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37년간 아버님을 원망하며 산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박미선의 표정이 흔들렸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정자가 메모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상이요?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효가 지났지만
은폐된 사고였다면 특별히 인정될 수도 있고요. 박미선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아버지가 자살이 아니었을까요? 박철수가 확신 있게 말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정기철 씨가 37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도 그 때문이에요. 김미영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우리가 아버지한테 미안했잖아.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보자. 박미선이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37년간 원망했는데. 다음 날 박미영과 박미선 자매는 실버 탐정단과 함께 정기철을 만나러 갔다. 정기철은 그날 상태가 비교적 좋았다. 박영수의 딸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영수야, 너의 딸들이 왔구나.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박영수의 딸 미영이에요. 미영이 그때 12살이던. 네, 맞아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정기철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1987년 11월 15일이었어. 타워 크레인 정비 작업을 하는데 정기철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박영수는 타워 크레인 상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정기철은 안전관 리 책임자였지만 회사의 압박으로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안전대 연결고리가 낡았는데 교체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어. 비용 때문에. 그 결과 박영수가 작업 중 안전대가 끊어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다. 즉 사였어. 병원에 갔지만 이미. 박미선이 흐느끼며 물었다. 그럼 왜 자살로 처리됐나요? 회사에서 김 사장이 돈을 주면서 자살로 처리하라고 했어. 산업재해 신고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정기철이 계속 말했다. 나도 돈을 받았어. 입 다물라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김미영이 정기철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정태호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세요. 진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양병원을 나온 후 박미영과 박미선 자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언니, 우리가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박미선이 울먹였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김미영이 동생을 위로했다. 박철수가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건을 재조사 신청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박미영이 물었다. 최만수가 설명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재심사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어요. 이정자가 덧붙였다. 정기철 씨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예요. 김영희가 자매들을 위로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릴 수 있을 거예요. 11화 정의의 실현. 3개월 후 고용노동부의 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박영수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이었다. 인정됐어요. 박미영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마침내 억울함을 풀었어요. 박미선도 울면서 말했다. 이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당시 건설회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김 사장도 5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웠지만 국가에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7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됐네요. 최만수가 감회 깊게 말했다. 정기철도 진실을 털어놓은 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많이 편해 보이세요. 정태호가 고마워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아버지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었어요. 실버 탐정단은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군요. 김영희가 말했다. 37년이 걸렸지만요. 그리고 죄책감은 사람을 평생 괴롭히네요. 이정자가 덧붙였다. 정기철 씨처럼요. 박철수가 마무리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미스터리를 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네요.
박미영과 박미선 자매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진실을 알려드렸다. 그리고 묘비에 새로운 글귀를 새겼다. 사랑하는 아버지 박영수, 37년간의 오해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삼부 사라진 청춘, 지비화 옛 연인의 편지. 한편 실버 탐정단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70대 할머니 윤순옥이 직접 찾아왔다. 제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싶어요. 윤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0년 전이라고 하시면? 김영희가 놀랐다. 1975년에 헤어진 첫사랑을 찾고 싶어요.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순옥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최근에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보낸 것 같은데.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순옥아, 50년이 지났지만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다. 만약 이 편지를 받는다면 연락해달라. 민수라는 분이 첫사랑이신가요? 최만수가 물었다. 네, 이민수라는 분이에요. 1975년에 저희가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무슨 일로 헤어지게 되셨나요? 윤순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는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민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저는 그래도 중간 집 딸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정자가 이해하며 말했다. 그 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죠. 민수가 돈을 벌어서 다시 오겠다며 서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김영희가 물었다. 혹시 그 후에 다른 분과 결혼하셨나요? 네,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했어요. 지금은 남편도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박철수가 편지를 다시 보며 말했다. 이 편지에 연락처가 없네요. 어떻게 보낸 걸까요? 그것도 이상해요. 발신인 주소도 없고 우체국 소인도 흐릿해서 어디서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최만수가 의문을 표했다. 그럼 어떻게 이민수 씨가 할머님 주소를 알았을까요? 그게 더 이상해요. 저는 결혼하면서 성도 바뀌었고 이사도 여러 번 했거든요. 이정자가 메모하며 말했다. 누군가가 할머님의 현재 주소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50년이나 지났는데. 윤순옥이 망설였다. 김영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으시죠? 50년간 마음에 남아있던 분이라면. 윤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박철수가 결단을 내렸다. 이민수 씨를 찾아드리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찾으시면 제가 먼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집 삼아 50년 전의 추억. 실버 탐정단은 1975년 당시 이민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윤순옥의 기억에 따르면 이민수는 1950년생으로 현재 75세였다. 당시 윤순옥보다 3살 많았고 부산 출신이었다. 민수는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공장 일을 했어요. 윤순옥이 기억을 더듬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떤 공장에서 일했는지 기억하세요? 최만수가 물었다. 섬유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은 동양섬유, 대동섬유. 잘 기억이 안 나요. 박철수가 당시 섬유업계를 조사해봤지만 50년 전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 주민등록 기록을 찾아봤어요. 이정자가 말했다. 이민수라는 이름으로 1950년생인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 중에서 부산 출신을 찾아봐야겠어요. 김영희가 말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몇 명의 후보를 찾았다. 이민수 씨가 3명 있어요. 최만수가 보고했다. 모두 1950년생이고 부산 출신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죠? 윤순옥이 물었다. 할머님이 기억하시는 특징이 있을까요? 김영희가 물었다. 윤순옥이 생각하며 말했다. 민수는 키가 170cm 정도였고 왼손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었어요. 일 때 다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요?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특히 트로트를. 가수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박철수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3명을 조사했다. 첫 번째 이민수는 현재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키가 너무 작았다. 두 번째 이민수는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이민수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었고 키와 나이가 일치했다. 세 번째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철수가 말했다. 그분에게 연락해볼까요? 최만수가 물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죠. 이정자가 신중하게 말했다. 실버 탐정단은 고양시의 이민수를 찾아갔다. 그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을 연 이민수 75는 수척하고 병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윤순옥이 기억하는 특징들이 일치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50년 전에 윤순옥이라는 분을 아셨나요?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민수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순옥이를 어떻게 그 이름을 최근에 편지를 보내신 적 있으세요? 이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편지요? 저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박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누가 편지를? 순옥이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살아있나요? 이민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네, 살아계세요. 할아버지를 찾고 계시고요. 이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0년 만에, 정말 50년 만에. 최만수가 물었다. 그럼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요? 이민수가 생각하며 말했다. 혹시 제 아들이 보낸 건 아닐까요? 아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들한테 순옥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정자가 물었다. 아들분이 어머님을 찾아서 편지를 보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들이 아버지의 첫사랑을 찾아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집 안에서 40대 남성이 나왔다. 아버지, 누구세요? 민호야, 이분들이 순옥이를 찾아서 왔어. 이민호 45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윤순옥 할머니를 찾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편지는 아드님이 보내신 건가요? 박철수가 물었다.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첫사랑을 만나보고 싶어 하셔서 사람을 고용해서 찾았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나요? 사실 윤순옥 할머니가 결혼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 고향 후배였어요. 우연히 그 인연으로 주소를 알게 됐죠. 김영희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운명 같네요. 이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순옥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최만수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늙고 병든 모습이라. 김영희가 위로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집사와 50년 만에 재회. 일주일 후 윤순옥과 이민수의 만남이 성사됐다. 장소는 조용한 공원의 벤치였다. 윤순옥은 평생 아껴두었던 한복을 입고 나왔고 이민수도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왔다. 준호가, 이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민수야, 정말 너구나. 윤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둘은 서로를 알아봤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민수가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너는? 나도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평범하게. 하지만 둘의 대화에는 5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순옥아.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민수야.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어. 실버 탐정단은 멀리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렇게 만나니까 다시 젊어 보이네요. 김영희가 미소 지었다. 5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첫사랑이니까요. 이정자가 말했다. 이민수와 윤순옥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지난 50년간의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놨다. 준호가,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민수가 고백했다. 무슨 소리야? 암이야.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했어. 윤순옥이 이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럼 더 자주 만나자.
남은 시간 동안 이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주 만나자. 50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이라도. 그날 이후 윤순옥과 이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가끔은 이민수의 집에서 만났다. 윤순옥은 이민수를 위해 음식을 해주었고, 이민수는 윤순옥에게 옛날 노래를 불러주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나지? 이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응, 기억나. 내가 나한테 불러주던 그 노래. 실버 탐정단도 가끔 이들을 만나 안부를 물었다.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김영희가 말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윤순옥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했다. 4개월 후 이민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에 입원한 이민수를 윤순옥이 매일 돌봤다. 순옥아, 너 때문에 마지막이 행복해. 이민수가 병상에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빨리 나와서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자. 아니야, 나는 알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민수가 윤순옥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전에 못해준 말이 있어. 사랑한다. 순옥아, 나도 사랑해. 민수야. 50년간 계속 사랑했어. 15화 마지막 인사. 이민수는 윤순옥과의 재회 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윤순옥은 이민수의 장례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민수야,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마지막 5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민수의 아들 이민호가 윤순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민수 아버지 덕분에 마지막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실버 탐정단도 장례식에 참석해 이민수를 배웅했다. 비록 5개월이었지만 두 분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겠어요. 김영희가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네요. 박철수가 감회 깊게 말했다. 장례식 후 윤순옥이 실버 탐정단에게 말했다. 선생님들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에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최만수가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세요? 이정자가 물었다. 윤순옥이 미소 지었다. 민수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슬퍼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려고 해요. 어떻게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민수가 제게 준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눠주고 싶어요. 김영희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몇 달 후 윤순옥은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경로당에서 요리 봉사를 하며 보람 있는 나날을 보냈다. 할머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김영희가 말했다. 이민수 씨와의 만남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것 같아요. 4부 마지막 진실, 16화 새로운 도전. 2025년 가을, 실버 탐정단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에 직면했다. 서울시청에서 공식 의뢰가 들어온 것이었다. 실버 탐정단의 명성을 듣고 의뢰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과 김 과장이 말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요.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나요? 노인분들이 사기꾼들의 수법을 직접 체험해보고 예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실버 탐정단에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만수가 기자 특유의 예리함으로 물었다. 최근에 피해가 많이 늘었나요? 네, 올해만 2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피해가 심각해요. 이정자가 메모하며 말했다. 우리가 직접 사기꾼들의 수법을 분석해서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때 김 과장이 추가로 말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단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도 잡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박철수가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조직적이라고 하시면 네,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노인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맞춤형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실버 탐정단 4명이 서로 쳐다봤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 사기단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정자가 의문을 표했다. 김 과장이 말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실버 탐정단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철수가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도전해보죠. 17화 사기단의 실체. 수사는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됐다. 실버 탐정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인터뷰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78세 할머니 조정숙이었다. 그 사람들이 제 손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조정숙이 떨리며 말했다. 손자 이름을요? 김영희가 놀랐다. 네, 할머니, 저 진우예요. 사고가 났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제 막내 손자 이름이에요.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다른 개인정보도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어디 사는지, 자녀들 이름까지 마치 제 가족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박철수가 의문을 표했다.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피해자 김영철 80 할아버지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서 제 통장 번호와 잔액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통장 정보까지요? 네, 그래서 믿었죠. 할아버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만수가 패턴을 분석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실버 탐정단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병원을 다녔네요. 이정자가 발견했다. 서울 시니어병원이요. 병원에서 정보가 유출됐을까요? 김영희가 물었다. 가능성이 있어요. 환자 정보에는 가족 연락처, 경제 상황 등이 다 있거든요. 박철수가 말했다. 다음 날 실버 탐정단은 서울 시니어병원을 방문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 전문 병원이었다. 저희가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최만수가 원무과에 말했다. 아, 그 일로 경찰도 다녀갔어요. 원무과 직원이 말했다.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혹시 환자 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외부 유출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박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병원 직원들 중 몇 명이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았다. 혹시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있나요? 이정자가 물었다. 글쎄요. 개인정보라서. 그때 한 간호사가 몰래 다가와서 말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18화 내부의 배신자. 간호사 이수진 35은 실버 탐정단을 병원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사실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구요? 김영희가 물었다. 원무과에 있던 박민지라는 직원이에요. 3개월 전에 갑자기 그만뒀는데. 갑자기요? 네. 별다른 이유 없이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환자 정보를 자주 들여다보더라고요.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정보를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환자들 정보를. 그리고 가족 연락처도 자주 확인했어요. 이정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박민지 씨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20대 중반이었고 항상 돈 걱정을 했어요. 대출도 많고. 그런데 그만두기 전 마지막 달에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최만수가 예리하게 물었다. 혹시 외부 사람과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았나요? 네, 일하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자주 봤어요.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박민지 씨가 환자 정보를 팔았을 가능성이 있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버 탐정단은 즉시 박민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민지 26 강서구 거주, 3개월 전 퇴사. 이정자가 정보를 정리했다. 박철수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박민지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직접 만나볼까요? 최만수가 제안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영희가 걱정했다. 경찰과 함께 가죠. 박철수가 결정했다. 다음 날 실버 탐정단은 경찰과 함께 박민지의 집을 찾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최신 전자제품들로 가득했다. 박민지 씨죠. 서울시 여병원에서 일하셨던. 경찰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다. 박민지가 당황하며 말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 노인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USB와 현금이 발견된 것이다. 이게 뭐죠? 경찰이 USB를 보이며 물었다. 박민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무너져 내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19화 조직의 전무. 박민지의 자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했어요. 박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출도 많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누가 환자 정보를 사겠다고 했나요? 박철수가 물었다. 최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SNS에서 알게 됐는데 노인 대상 마케팅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 자료라고 속인 거네요. 이정자가 말했다. 네, 처음에는 정말 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넘겨준 후였어요. 최만수가 물었다. 최정훈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30대 초반이고 강남에서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김영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 계속했나요? 위험한 일인 걸 알면서. 박민지가 더욱 울면서 말했다. 협박을 당했어요.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일을 모두 신고하겠다고. 그리고 돈도 계속 줬어요. 경찰이 최정훈을 추적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박민지가 제공한 정보로 조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큰 조직이네요. 박철수가 수사 자료를 보며 말했다.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등 여러 곳에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이정자가 깨달았다. 실버 탐정단은 경찰과 함께 다른 내부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박민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10여 명의 내부자가 발견됐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20의 3공대 직원들이었다. 젊은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거네요. 김영희가 안타까워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예요. 최만수가 분석했다. 이 10화 마지막 추적. 최정훈을 찾기 위한 수사가 계속됐다. 실버 탐정단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최정훈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해봤어요. 이정자가 보고했다. 주로 중국 관련 송금이 많네요. 중국이요? 박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가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 수사 결과 정말로 중국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정훈은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의 콜센터에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경찰이 설명했다. 그럼 잡기 어려운 건가요? 김영희가 걱정했다. 국제공조 수사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실버 탐정단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최정훈이 한국에 가족이 있을 거예요. 최만수가 말했다. 완전히 중국으로 도망갈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최정훈의 부모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모님을 만나봐야겠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부산으로 내려간 실버 탐정단은 최정훈의 부모 최병철 65, 김순자 63을 만났다. 정훈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김순자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착한 아이인데. 최병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정훈이가 최근에 이상했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혹시 연락이 오나요?
김영희가 물었다. 가끔.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이정자가 제안했다. 다음에 연락이 오면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훈이가 잘못한 일이라면 자수하도록 설득해야겠네요. 최병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최정훈이 부모에게 연락을 했다. 부모의 설득으로 그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자수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최정훈이 체포되며 말했다. 21화 정의의 실현과 새로운 시작. 최정훈과 그의 조직이 검거되면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이 마무리됐다. 총 50여 명의 조직원이 검거됐고 피해 금액만 300억 원에 달했다. 실버 탐정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시 김 과장이 감사 인사를 했다. 노인분들의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박철수가 겸손하게 말했다.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이런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요. 이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어요. 최만수가 말했다. 실제로 실버 탐정단은 서울시와 협력해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교육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오면 의심해야 해요. 김영희가 강의에서 설명했다. 특히 가족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정자가 덧붙였다. 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반응도 좋았다. 실제로 당해본 분들이 설명해 주니까 더 생생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한 교육 참가자가 말했다. 한편 박민지 같은 내부자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니까요. 김영희가 말했다.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박민지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선한 일에 제 능력을 쓰겠습니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여정. 2025년 겨울 실버 탐정단은 3년째를 맞이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한소영과 이명자 모녀, 정태호와 정기철 부자, 김미영과 박미선 자매, 윤순옥 할머니, 그리고 박민지까지 실버 탐정단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가족이 4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명자가 감사 인사를 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인생의 마지막에 소중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윤순옥이 미소 지었다. 박민지도 참석해서 말했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로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박철수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해결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김영희가 따뜻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낼 뻔했는데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최만수가 기자 특유의 통찰력으로 말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실버 탐정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정자가 메모장을 보며 말했다. 벌써 새로운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그때 커뮤니티 센터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실버 탐정단이신가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철수가 응답했다. 제 이름은 조현민이고요. 20년 전에 실종된 제 형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조현민을 바라봤다. 실버 탐정단의 새로운 여정이 또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영희가 따뜻하게 말했다. 송년회가 끝나고 나서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최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일은 계속되는군요. 이정자가 새로운 메모장을 준비하며 말했다. 실버 탐정단 시즌3의 시작이네요. 박철수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배운 것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진다는 것이고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잃어버린 진실은 찾을 수 있으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랑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버 탐정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실버 탐정단의 새로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밤 4명의 탐정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남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김영희가 감회 깊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정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찾아와 주는 게 고마워요. 최만수가 말했다.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조현민 씨 사건을 시작해야겠네요. 김영희가 말했다. 20년 전 실종 사건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정자가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거예요. 최만수가 격려했다. 박철수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어떤 어려운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어요. 김영희가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나갑시다. 이정자가 손을 내밀었다. 4명이 손을 모으며 다짐했다. 실버 탐정단, 파이팅!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